두 노인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종손자를 죽이라는 상소였습니다. 한 명은 평생 방탕하게 살아온 전직 세자였고 한 명은 평생 자비를 입에 달고 살아온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 상소 한 장이 올라간 뒤 17살짜리 소년왕은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를 합치면 126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이 이 두 늙은이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갔을까요? 1394년 한성부의 왕가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제. 그는 태종 이방원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태종이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형 셋이 잇따라 죽었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는 세 아들을 잃은 뒤에야 이 아이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듬해인 1396년에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보. 그가 훗날 효령대군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1397년에 셋째 충령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훗날 세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세 형제는 어릴 때 함께 공부했습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셋의 모습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충령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글을 읽었고 잠들 때까지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효령은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글 공부도 꽤 했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공부보다 사냥이 좋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보다 말 위에 앉아있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서연 시간에 슬그머니 밖을 내다보다가 스승에게 혼나는 일이 잦았고 심한 날은 세자전의 환관들이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1404년 태종은 이제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조선의 다음 임금이 될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책봉식이 끝나도 이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부터 세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고 매 사냥을 즐기며 기생과 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아들을 혼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충령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세자 이제의 행동과 셋째 충령의 행동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령은 학문이 깊었고 정치를 이해했습니다. 나랏일에 합당한 의견을 낼 줄 알았고 더러는 예상치 못한 식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태종이 어느 날 밤 원경왕후와 나누는 대화를 훗날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충령의 재질이 뛰어나나 셋째 아들이라 아쉽다. 태종이 한숨을 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엿들은 효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왕의 마음이 충령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효령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혹시 형 이제 다음에 자신에게 차례가 올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이제가 술에 취한 채 효령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보야,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이제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충령에게 있다. 충령에게 성덕이 있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효령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효령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절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효령의 삶은 불교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1414년 가을, 이제는 또 사고를 쳤습니다. 매형의 집에서 열린 종친연회에 참석해 밤이 깊도록 기생 초궁장을 곁에 끼고 술을 마셨습니다. 태종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세자라는 자가 다른 대군들과 같으냐? 그냥 예만 갖추고 돌아와야지. 그런데 사건은 7개월 뒤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초궁장이라는 여인이 상왕인 정종을 모시던 기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큰아버지를 모시던 여인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실록은 세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왕실의 기강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초궁장은 쫓겨났습니다. 이듬해에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매형의 첩을 궁궐로 데려오려 했습니다. 충령이 정색하며 막아섰습니다.
친척의 첩을 이렇게 데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충령에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두 형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은 세자가 동생 충령을 무척 꺼려했다고 특기했습니다. 충령은 계속해서 형의 행실을 지적했고 이제는 그런 충령을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1417년 2월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 곁에서 눈치를 보던 악공 이호방이 몰래 동궁으로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전 중추 곽선의 첩어리가 자색이 빼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곽선은 종 이품 무신이었습니다. 그의 첩어리는 엄연한 유부녀였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곽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 두 번, 거절당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어리를 빼앗았습니다. 어리는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종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리와 관련된 자들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이호방, 구종수, 구종지, 이들은 참형을 당했습니다. 세자를 도운 내관 이귀수도 참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귀수는 세자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하지만 세자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이귀수의 참형 소식을 들은 이제는 밥을 끊었습니다. 이에 어머니 원경왕후가 아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너는 어리지도 않은데 지금 어째서 부왕께 이와 같이 노염을 끼치느냐. 지금부터는 조심하여 효도를 드려라. 이제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다시 어리를 궁중으로 불렀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세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418년 6월 3일, 이제는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다. 14년 만이었습니다. 폐위되는 날, 태종은 장례식 분위기처럼 통곡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 광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충령이 세자로 착봉되었습니다.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친 척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태종의 마음이 충령에게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채고 스스로 왕위를 내어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훗날 정조 임금은 양녕대군의 사당을 위해 직접 글을 지으며 그의 행동을 지극한 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사당 이름도 지덕사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달리 전합니다. 세자는 자신의 비행이 지적될 때마다 오히려 부왕 태종을 향해 반박했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시면서 왜 저만 못하게 하십니까?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저항이었습니다. 충령에게 임금의 자질이 있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아봤다고 한들 스스로 그 자리를 내놓은 것이라고 보기엔 실록의 기록이 너무 상세했습니다. 폐세자가 된 이제는 양녕대군이라는 봉호를 받았습니다. 봉호 안에 들어간 양은 양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사인지 미화인지는 여전히 논란이지만 그 이름을 달고 양녕대군은 지방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후에도 탄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처벌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리면 세종은 번번이 막아섰습니다. 형이 아니냐. 고륙지친을 함부로 벌할 수 없다. 세종은 형을 보호했고 서울로 불러들여 함께 연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훗날 한 기록은 세종의 양녕대군을 향한 정이 지극했다고 전합니다. 한편 효령대군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절을 찾아다니고 불경을 외우고 법회를 열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불교는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학자 관료들은 왕의 형이 불교에 심취해 있다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효령대군이 법회를 열었다는 기록 옆에는 어김없이 신하들이 비판했다는 기록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언제나 형을 보호했습니다. 효령도 양녕처럼 세종의 보호막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세종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동안 조선은 태평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집현전을 키웠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고 백성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세종의 시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양령과 효령은 그 시절의 그늘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양령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기생을 곁에 두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까지 범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들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하들은 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분노했지만 세종은 끝까지 막았습니다. 효령은 관악산 기슭의 절에서 불경을 외웠습니다. 세상의 흉흉함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4세였습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왕위는 장남 문종에게 넘어갔습니다. 문종은 훌륭한 임금이 될 자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3년상을 치르면서 지나치게 슬퍼한 나머지 몸이 상했습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기를 3일씩이나 계속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등창이 채 낫기도 전에 빈소에서 울부짖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세종을 잃은 충격이 몸을 갈아먹었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은 재위 2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8세였습니다. 남겨진 것은 12살짜리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단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종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 소헌왕후도 이미 없었습니다. 수렴 청정을 해줄 대왕 대비도 없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홀로 왕좌에 앉았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 같은 대신들이 단종 곁에서 나란 일을 보좌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무게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겠습니까?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곁에 두었습니다. 권람, 신숙주, 홍윤성, 양정, 출세길이 막혀있던 자들, 야심이 있는 자들을 하나씩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실 안에 큰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큰아버지 양령대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친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손님들이 모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양령과 수양 두 사람만 멀쩡했습니다. 양령이 수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양이야말로 진짜 호걸이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통하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계유정난. 수양은 우선 김종서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그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보인과 다른 대신들이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단종의 보호막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단종은 13살이었습니다. 경복궁 자미당 난간에 서서 어린 임금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세종께서 살아계셨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어찌 적겠는가. 그 자리에서 시종들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계유정난이 끝났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정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왕실의 어른들도 눈치를 살폈습니다. 양령대군은 움직였습니다. 정난 직후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평대군의 영모가 극형을 받아야 한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령은 조카의 처형을 앞장서서 주장했습니다. 안평은 결국 강화도로 유배된 뒤 사사되었습니다. 효령은 침묵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수양대군에게는 묵인이었습니다. 왕실 어른의 반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수양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을 압박했습니다. 양위를 요구했습니다. 14살짜리 임금이 버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종은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전 임금은 언제든 반정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1456년 여름 집현전 출신 학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6사람이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 자리에서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회 당일 한명회가 자리가 좁으니 호의를 줄이자고 청했습니다. 거사가 연기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함께 거사를 모의했던 김질이 장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세조에게 고변이 올라갔습니다. 거사는 무너졌습니다. 사육신이 잡혔습니다. 신문과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산문은 끝까지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팔다리가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단종에게 미쳤습니다. 거사의 단종의 개입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육지이면서도 섬처럼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15살짜리 소년이 그 작은 땅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무렵 세종의 6번째 아들 금성대군이 유배지 순흥에서 다시 움직였습니다. 순흥부사 이보훈과 함께 단종 보기를 꾀했습니다. 그러나 또 발각되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금성대군과 단종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논해야 했습니다. 세조는 왕실의 어른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때 양녕대군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효령대군도 함께였습니다. 1457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의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이 변란에 금성대군이 노산군을 끼고 종사를 위태롭게 했으니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효령도 처벌을 주장하는 데 합류했습니다. 두 노인의 목소리가 조정에 울렸습니다. 그들의 종손자인 단종은 17이었습니다. 상소가 올라간 그날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산군은 금성대군의 사사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것이 정말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강요된 것인지는 그날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야사에는 금부도사가 단종에게 직접 사약을 내리거나 목을 졸랐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진실이 어느 쪽이든 17살짜리 소년은 그렇게 갔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한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시신을 거두면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월의 아전 엄흥도가 나섰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양녕과 효령은 살아 있었습니다. 왕의 형이자 왕실의 어른으로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양녕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양과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수양이 종친들을 초대한 술자리에서 모두 취해 쓰러질 때 수양과 양녕만 멀쩡했던 그 밤이 있었습니다. 그 밤 양녕은 수양의 그릇을 알아보았고 수양도 큰아버지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우연한 친분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양녕이 계유정난 이후 일관되게 수양, 즉 세조의 편에 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카 안평대군의 사사를 주장했고 1457년에는 또 다른 조카 금성대군의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종손자 단종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세조는 양녕대군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큰아버지를 예우하고 존중했습니다. 양녕도 세조의 시대에 아무 불편 없이 살았습니다. 술도 마시고 기생도 곁에 두고 방종하게 지냈습니다. 세종이 평생 보호해 주었듯 세조도 그를 보호했습니다. 양녕은 1462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세종보다 오래 살았고 조카 문종보다 오래 살았고 종손자 단종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줄줄이 먼저 갔지만 폐세자 양녕은 그들을 모두 배웅하고 천수를 누렸습니다. 시호는 강정이었습니다. 강하고 곧다는 뜻이었습니다. 효령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1486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명의 임금을 모신 것이었습니다.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조선 초기 100년의 역사를 살아낸 산 증인이었습니다. 말년에는 날이 좋으면 가족 연회를 열었는데 60이 넘은 아들들이 90에 가까운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실록에 전합니다. 손자 33인, 증손자 109인, 후손이 번창했습니다. 시호는 정효였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수백 년이 흐른 뒤 단종은 복권되었습니다. 숙종 대인 1698년이었습니다. 단종이라는 묘호가 붙었습니다. 영월에는 장릉이 조성되었습니다. 청령포의 강물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양녕대군의 사당은 지덕사라 불립니다. 지극한 덕이라는 뜻입니다. 효령대군의 사당은 청권사라 불립니다. 맑게 권한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름다운 이름의 사당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어딘가 영월의 작은 강가에 엄흥도가 목숨을 걸고 묻어준 17살짜리 소년의 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